네, 김은지의 뉴스인 3월 21일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풀 악셀입니다. 저희가 3월에 신설한 코너인데요.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 정치 현안 풀 악셀 밟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운전대에는 김종대 의원님을 모시고요. 그리고 보조석에는 또 다른 현안을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보조석에 앉으실 분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십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6번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정말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김준영 원장님은 네. 처음 저희 시사인 구독자랑 인사하시니까요. 다시 한번 좀 원샷으로 이야기해 네,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이 유명한 방송에 이제야 불러서 제가 조금 섭섭하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저희 사실 진년 독자랑은 자주 만나신 편이신데 네. 저희 유튜브를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예, 오늘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가 뒤끝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원내 입성하셔가지고도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것으로 빨리 불러야지. 하시고요. 원내 입성하면 부르기 힘들어요. 오셔야죠. 예. 자, 김종대 의원님도 지난주에 이제 최상병 건 관련해가지고 아주 이제 풀압셀 밟고 가셨는데요. 네. 이번 주에 상황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그 호주에는 이종섭 대사, 도주 대사, 국내에는 달마 대사,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대사의 시대. 이런 대사 좋죠? 아, 예, 지금 준비해 오신 건가요? 라임? 아니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런 대사 얼마나 좋아. 예, 그런 점에서 바야흐로 이제 그 대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시사인에서 달마의 신공으로 맞이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잘 오셨고 이제 이왕 오셨으니까 맨날 비행기값 아깝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충분히 대기하셔서 끝을 보시고. 아, 끝을 봐야 된다. 예. 우리가 또 그렇게 또 군인답게 저 공직자답게 그 품격 있는 처신을 하면 또 우리가 지켜드릴지도 모르니까 이 달마 대사 믿으시라. 네, 아니 그럼 호주 대사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주 대사요? 네. 뭐 그건 뭐저 비워놓는다고 뭐 맨날 여기 주한미국 대사 보면은 뭐 6개월 1년 공석을 뭐 우리는 옛날 받고 맨날 찾아오면 대사 대리 부대사 뭐 이런 사람들 본 게 뭐 천진데 뭐 그런다고 뭐 호주 대사 비워놓는다고 바뀝니까? 없으면 더 잘 돌아가요. 아이고, 예.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뭐 여쭤볼 것들이 많은데 먼저 우선은 이종섭 그 대사 귀국한 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들어가시죠. 끝까지 말아야 될 것을 사실 간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엄청난 외교 참사예요. 따져보면 참사가 여기저기 너무 지금 관례도 벗어났고 외교는 의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간지 열흘 만에 들어와서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계속 있으라 그러는데 사실 받으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임한 지 10일 그것도 사본 아니 원본도 아니고 임명장을 그렇게 가져갔죠. 신임장을요. 근데 와서 지금 공관장 회의 때까지 있으면 또 수사를 받으면 한 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10일 부임하고 한 달 있으면 아니 멀쩡히 잘했는 호주 대사를 그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까지 있다가 공관장 회의를 마치고 가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다. 무리수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무리가 무리를 낳고 계속 그러는데 이거는 그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후보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밀어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호주 대사 귀국을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밀리고 밀려서 들어온 건데 이제 국여지책으로 공관장 회의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국쇼입니다. 귀국쇼. 네. 일단 귀국하는 걸로 면피하고 넘어가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5일 공관장 회의를 하는 것처럼 어떤 신문도 지금 행간을 살짝 숨기고 위장하는 게 있거든요. 공관장 회의라고 지금 붙인 거는 임시 공관장 회의고요. 방산 관련해 가지고 뭐 UAE라든지 폴란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있는 대사를 또 불러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내부의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 주관 해서 뭔가 회의를 급조한 회의를 만들었어요. 급조한 회의.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의아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관장 회의가 두 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당장 지금 들어오는 명분이 25일에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런 것들이 급조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없죠. 근데 이제 그걸 더 저는 이게 뭐랄까 좀 음흉하기까지 한 게 뭐냐면 이걸 자꾸 매년 하는 공관장 회의하고 살짝 붙여서 얼버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봄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사들이 우리나라 공간이 163개 정도 되거든요. 그 공관장들이 1년에 와서 그동안에 평가하고 서로 나누는 걸 보통 봄에 3월이나 4월에 하고요. 원래는 4월 제가 4월 중순 4월 22일로 기억하는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3월 25일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별건에 다른 그러니까 건데 마치 같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늘 하는데 들어온 것처럼 정기적인 공관장 하는 것처럼 네. 사실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이미 그 급조된 공관장 회의라는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네. 예, 요즘은 뭐 저 언론이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무슨 얄팍한 수를 써도 네, 그럼요. 한나절도 안 돼서 다 드러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제 전 조선일보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최상병 사건 종합 저 결과를 요약을 했는데 그 기사대로라도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 해제된 걸 금지된 걸 모르고 대사 발령을 냈다고 그러는데 어제 조선일보가 다 밝혔어요. 그거 아니래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우 요즘은 저 진보 언론이 있으면 오히려 또 공세구나 이렇게 중도층이 받아들일 소지가 큰데 조선동아가 얼마나 보도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급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15%를 떨어뜨려고 하니까 비상이 걸린 겁니다. 15%면 30명 날라갔습니다. 네. 저기 국민의힘 그렇죠. 당선권에 있는 30명은 날라간다고 봐야 돼요. 네, 어제 저희 진수희 전 장관이 방송 나오셨는데요. 본인이 정말 선거 뛰어봐서 아는데 이게 너무나 잠이 안 올 정도일 것이다. 후보들이 네. 심각한 상황이라고 사이렌을 울리고 가셨어요. 아 그렇죠. 네. 옛날에 이런 건 이제 야당이 북풍이 불어서 다 이긴 선거 뒤집혀서 지는 것 많이 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2012년 총선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 앞서던 민주당이 그해 4월에 참패했잖아요. 그 전에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선거 지는 줄 알고 국회 선진화법을 서둘러 만든 거 아닙니까? 거대 야당 등장한다고. 그런데 지들이 이겼어. 그러니까 이 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뒤집히는 건 주로 개혁 성향의 야당이 당하던 거고 그 사유는 북풍밖에 없어요 주로. 그런데 여당 지금 보수 정당이 이렇게 날벼락을 맞은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책골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어제 진 장관은 네. 결국은 북풍이 아니라 사실 이거 윤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이분이 사본을 갖고 나갔잖아요. 네. 외교 그러면 사본이 왜 원본이 그렇게 힘든가? 무슨 8만 대장경 다 뒤져가지고 도장 찍어야 되나? 왜 그렇게, 아니거든요. 예. 하루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립위원장이 됐을 때 외교 여건도 3시간 만에 받거든요. 지금 그 이종섭 장관도 3일 만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받고 나가도 되는데 왜 안 받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외교관들 다 질문했어요. 오 취재해 오신 건가요? 네, 취재를 했어요. 단독 그러면 공개. 왜냐하면 이걸 가져가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건 신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 생각하면 여권이에요. 그다음에 아그레망이라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비자예요. 상대국. 그런데 예. 일반하고 달리 저쪽에서 먼저 받는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호주한테는 아그레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2주 전에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간에 왜 신임장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신임장을 가져가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권 대사로 왔으니까 이걸 저 나라에 그러니까 보내는 상대국에, 사람의 예. 우리 정상과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과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그 원본을 받아야 되고요. 가서 그 정상한테 주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외교 프로토콜에서 프로토콜에서 예, 사진이 예. 중요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워낙 정상들이 이게 많으니까 가면 뭐 3개월, 6개월, 7개월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미국에서 우리 그 문정부 때는 미국에서 이제 안 만나주는 게 막 또 보수신문에서는 한미가 이게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막 하는데 이미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사본을 갖고 가면은 정상을 못 만나거든요. 일반인 업무밖에 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2개를 가져가서 외교장관한테 사본을 주고요. 외교부한테 그다음에 다 합니다. 정상 만나는 것만 못 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2개를 가져갔는데 왜 사본만 가져갔을까? 이거는 못 만들었어가 아니고 대통령실이 주관했다는 모이랑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으면 이 도주대사의 모든 기획을 용산에서 알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 네네. 그 문서가 며칠 걸리거나 몇 달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기 더 조금 노골적으로 우리가 저기 진실을 봐야 되는데 취재를 종합한 예. 김준영 그러니까 원장님의 지금 예, 수정. 외교부도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엄청난 지금 압박을 받고 이런 게 거의 색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애시당초 정부가 먼저 호주 대사로 이종섭이 내정됐다는 걸 발표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언론이 먼저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몰래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나중에 공개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도주국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몰래 내보내려고 했는데 언론에 새가지고 다음날 외교부가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거예요. 그게 3월 4일이요. 그러면은 왜 이것도 언론에서 이걸 좀 안 짚는지 모르겠는데 이 짚어주십시오. 도주 네. 대사는 예. 내보내는 것 자체가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게 샜다. 셋다. 대통령실은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 이놈들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블라인드의 외교부 그 코너에 올라온 현직 외교관 글들이 삼삼하잖아요. 그런가요? 블라인드에 지금 그런 글이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어요. 저 많이 올랐어요. 그 저 도주자를 대사라고 불러야 하는 그 공간의 직원들은 자괴감을 느낄 것이다. 지금 현직 외교관들이 그 정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 투표했어. 126명인가 되는. 네네. 가지고 진짜 새롭게 듣는 96%가 이야기네요. 반대요. 그게 나왔어요. 이거. 예. 한 언론만 보도했어요. 예. 오마이뉴스가. 이래 돼가지고 지금 저기 외교부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난리고 공수처도 지금 저기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 한다고 난리고 지금 이 전체가 완전히 대통령실이 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뭐 사본이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애시당초 그냥 빼돌리기였어. 애시당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왜 그랬을까인데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보는 이 호주 대사 내정에 대한 정반대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실은 이렇게 빼돌려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저기 그 이종섭 대사는 이 모든 외압 의혹이 드러나는 그 분출이 되는 걸 막는 병뚜껑이에요. 안에는 탄산수가 가득 차 있어. 열면 바로 폭발. 폭발하는 거라고 진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온다고. 그걸 막고 있는 병뚜껑이 이종섭이요. 그러면 이것이 저기 공수처가 1월에 압수수색하고 2월에 최수근 상병 그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이 되고 전부 이종섭 외압이는 정황 증거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 그러면 3월부터 이게 분석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터지는데 그때 속도 경쟁이 붙어서 빼주지 않으면 이게 대통령실로 오거든요. 옛날에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면 대통령실 압수수색했어요. 그 공수처 윤석열 같은 검사가 있었더라면 그러면은 이러면 선거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빼돌려 준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은 이런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빼돌리니까 우리가 유탄 맞잖아.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같은 사건에 대한 그 두 가지 관점이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충돌이 된 거예요. 결과는 뭐 지금 이 지경이 됐지만 둘 다 망한 거예요. 둘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발이 안 맞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나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왜 졌습니까? 한쪽 군대는 절로 프레이성 군대 상대하라고 보내고 한쪽은 웰링턴 공작이 사령관인데 영국 군대 상대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다가 분산돼서 완전히 그냥 개 작살 난 거 아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대통령실은 빼돌리느라고 작전 짜고 국민의힘은 데리고 오느라고 작전 짜고 그래서 월터루 전쟁의 나폴레옹의 패전과 같은 양상이다 이게. 이기는 전쟁을 졌다. 이렇게 된 거지. 굉장히 어때? 문화 역사적인 문화 역사적인 설명까지. 월터루 그거 저기 아바가 부른 노래요. 그거 얼마나 비극적이면은 노래도 있어 그거. 네. 뭐 옛날에도 방송을 잘하시는데 진짜 잘하네요. 열받으면 그냥 서로 인정하시네요. 열받으면은 뭐 우리가 뭐 내가 기죽어 보기 처음이네. 아니요 그래도 내가 오늘 많이 띄워드릴게 내가. 아니 그 공수처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요. 이제 저는 저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뭐지 우리 야당 대표 소나무당 하시는 분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통령이 예. 와가지고 빨리 자기 빨리 조사해달라고 했을 때 안 그랬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공수처가 곤란한 거예요. 수사 스케줄이 있는 거고. 그다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임해라. 저는 사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이종섭 이게 대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걸 지금 계속 끌고 가기에는 그럼 자기가 있는 동안에 다 해주고 또 조사받은 사람이 조사가 완료도 안 되고 또 공판 갈 거 아니에요. 공판 계속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소가 이미 되고 지금 나면? 예. 한호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고 호주는 지금 벙어리 냉가서 말는 거예요. 원래가 장관 자리가 안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장관가 처음에 좋아했죠. 호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위직이 왔다. 왜냐하면 아그레망을 할 때 이 사람의 모든 사실은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문제가 뭐가 있고 자격이 뭐 있고 이런 점을 상대국에게요. 빼뜨린 거잖아요. 거짓말한 겁니다. 이런 혐의가 있다는 걸. 그랬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아그레망은 비자라 그랬잖아요. 범법자의 비자 나오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호주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가 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들락날락 그래 봐요. 수사받고 재판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소되면. 그 네. 교민들 계속 창피하다고 데모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그 외교관들이 한국 똑같아요. 거기에는 외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호주에 있는 수많은 국가에서 와 있는 외교가에서 다른 나라 외교가. 직급은 제일 높은데 제일 조롱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나는 건가요? 그럼요. 밖에 나다니질 못하지. 이미 다 났어요. 공영 언론에서 다 보도했고 뭐 그러는데 거기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종섭 대사는 이 직책을 받았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군인이라면 사실 굳이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는 게 본인으로서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왜 호주 대사 자리를 받으셨을까요? 그 질문이 지금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 왜 줬을까 왜 받았을까?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직업 외교관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 외교가의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사건은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병뚜껑 같은 존재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종섭 장관이 이제 성품이 소심하긴 하지만은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 2월에 공수처하고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와가지고 하나씩 들이대며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공수처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은 이거 저 대통령실이 생각하기에도 못 버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버틸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공직자로서의 양심 그다음에 평소의 성격을 봤을 때 무너지거든. 그러면은 저기 호주로 뭐 관계 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를 미룬 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대통령실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뭐 고발당하고 6개월 동안 뭐 수사도 안 했다 그러는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 수사가 최초로 된 게 작년 12월 23일입니다. 그날 저기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실 사이에 그 통화 기록이 최초 입수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1월 15일, 16일, 17일 날 압수수색을 했고 1월 말에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실,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 시절에 군사보좌관, 국방부 검찰단 여기를 압수수색한 게 1월 15, 16, 17이거든요. 이건 이제 중심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진술은 전부 이종섭 장관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압수물에서 수집된 정보를 모으는 시기가 1월이었고 2월에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되는데 그랬죠. 또 내용이 비슷해. 그러면은 이걸 모으고 정리하는 데만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환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종섭 장관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2명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덕 안보실 2차장이 이 사람들이 해병대 직접 압박을 넣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라는 의혹. 아니 통화 기록이 나왔다니까. 그러면은 저기 국방부 장관 지시도 있었다는 게 버무려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종섭 장관에 대한 저런 정도의 평치 풍파라면은 그 두 사람도 지금 저 선거운동 집중 못할 겁니다. 당사자들이 똑같은 레벨, 똑같은 그 상황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좀 보면 이렇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갈등했을 거예요. 조금 쉽게 정리를 하면 파장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주를 시키면. 근데 그 파장하고
이 사람이 남아가지고 아까 소심해도 거짓말 못하는데 원래 소심한 사람이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 못하거나 소심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표가 나는 거죠. 이 사람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응답할 때도 사람이 막 뒤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계속 공격할 때 했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이 용사는 이 사람이 그냥 모든 걸 고백하거나 또는 들키면 나가서 벌어지는 파장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터진 거죠. 이제 와서 조사도 받고 그다음에 처음에 나간 것 파장까지 다 그냥 덤태기로 쓰게 된 거지. 이게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는 게 이제 공수처가 수사 안 할 수 없게 돼버렸어. 이게 정권이 제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거 수사 안 하고 어떻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게 수사에 이제 주목하게 됐어요. 그랬죠. 빠져나갔던 사람이. 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피의자, 세 번째 피의자 신범철, 임종덕 다 불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밑에를 먼저 수사하는 게 그 순서기 때문에 그렇죠. 정점으로 올라가죠.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저 공수처에 소환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를 받는다면 그러면은 지금 저 선거운동하고 계신 그 두 분 후보자 오셔야 돼요. 이것도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막 갑작스러운 대응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국의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도 소환해라. 이 추가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섭만 달랑 불러서 공수처가 소환하면 오히려 수사에 완결성? 완결성이랄까 이 효과는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국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수사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두 사람 공천 박탈하라고 지금 나서야죠. 네, 당연히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가 후보 등록일이긴 합니다. 네. 뭐 후보 등록하고 오시든가. 뭐 어쨌든 여기는 그럼 더 좋아. 그렇죠. 나중에 사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통위 가실 거죠? 네. 가야죠. 근데 아닙니다. 제가 아직 안 됐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되신다면 만약에 된다면 당선된다면 제대로 가셨네. 핫한 상임이요. 거기가 이제 저 뭐 국방 외통 아마 개원하면 그 두 개 상임위가 가장 뜨거운 네. 지금부터 저기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세요. 선제 해장국이나 아니면 순대나 등심이나 전투력을 배강하려면은 지금부터 이왕이면 덜 익은 거, 피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드시라. 네. 제가 안 좋은 거 하는 것만 내가 얘기하시면. 창공하고 싸울 때 주로 그랬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전투력을 배강했거든 내가. 네. 괴물을 잡다고 괴물이 되긴 싫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또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계속 전투력 올리셨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전투지수 올라가요. 예. 예. 오늘 또 이 박정훈 대령 공판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저희 김종대 의원님께서 계속 팔로우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계속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한 사나흘 됐는데 박정훈 대령 측에서 군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대단히 그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물론 법원에 의해서 기각은 됐지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거기에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적시됐다. 사실은 그 저기 뭐 지시를 어긴 걸로 돼 있는데 지시를 어긴 일이 없고 영장 자체가 가짜다. 예. 그 영장에서 뭐 허위 비방 뭐 했다 장관을 명예훼손했다. 거기에다가 저기 또 군 검찰의 실수인데 해병대 부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 빼라. 뭐 이런 거 적시하지 마라 한 명령을 직접 받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첩했어? 이게 구속영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은 명령한 적 없대. 또 발뺌을 하니까 그럼 이 구속영장이 공중에 떠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 구속영장은 그거 기각된 영장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서둘러 국방부가 나서 봉합을 한 게 부사령관이 착각을 했다. 그럼 착각을 한 진술로 왜 구속영장을 내냐고. 이 자체가 허위 아니야 허위. 그래서 군 검사 고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수사기관에 기소하는 당사자 너도 고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공수처로 이것도 또 넘어간 상태라. 그러면 아마 오늘도 모르긴 몰라도 박 대령 측에서는 이제 진실의 문이 반쯤 열렸다. 저 문 너머에 어둠 속에 진실이 있다. 그걸 빛의 세상으로 지금 꺼내야 된다. 이런 어떤 어떤 전투 의지랄까? 어떤 결전을 수행할 의지가 한껏 고양된 걸로 보여지면서 검사 고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 공판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상당히 많은 언론 취재가 있을 거고요. 네네. 또 오늘 공판에서도 무슨 또 의미 있는 자료가 공개될지 모르겠어요. 박정훈 대령 공판 관련해서는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워낙 자세히 말씀하셔가지고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이겨야죠. 그게 진짜 사표 규정이고 그렇죠. 진정한 군인이죠. 네. 그리고 저 사진도 나와 있지만은 박정훈 대령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네, 소장입니다. 그걸 비례연합당에서 그 더불어, 공천을 민주연합? 그 자격을 박탈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고두고 뼈아픈 일이고. 네, 저분은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정말 염지에서 힘들게 참 많은 일을 해온 친구인데 참 가슴 아픈. 네, 가슴 아파요. 유달리 이 건에서 네. 오게티라면은 야당에서 네. 이번에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아니 병역 기피 내가 그걸 임태현 소장도 해명 안 하는 걸 내가 주로 하는데 그거는 저기 그 본인은 군대 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 형법 조항이 있는 이 신체 검사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신체 검사에서 그걸 묻거든. 그래가지고 저기 이런 신체 검사 못 받겠습니다. 이래서 감옥을 간 거고 이게 병역 기피라 그러지만은 명확하게 보면 거부에 가까운 게 조건부 거부였고 그래서 엠네스티에서 국제 양심수로 그때 선정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탄원이 날라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 겁니다. 감옥은 다 살고 나왔고 그러나 그걸 사면해 주면서 이게 한국의 그 성소수자의 인권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이걸 병역 기피라고 해요. 아니 병역 기피로 따지자면 내가 알아요. 병역 기피한 사람들 이번에 공천받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말 안 해. 내가 참고로 할게 앉아요. 제보를 하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정작 문제 있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대로 대응 안 하면서 이게 뭐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왜 병역 기피입니까? 양심은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그거 합법화된 지가 언젠데. 우리 사회의 진일보적인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에서 매우 기록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성찰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풀 악셀 세게 저희가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외교 이슈로도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준영 전 원장님께서는 국립외교원장 그러니까 외교관을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이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이실 텐데 특히나 이제 어제까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연설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연대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데 이번에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와 그리고 대통령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사람들 거의 모르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는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북한 같은 국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3회째인가요? 이해지 정확히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3회째 우리가 개최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은 미국에서도 거의 좀 약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게 원래 민주주의 정상회의거든요. Summit for Democracy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들도 안 왔고요. 그런데 이제 쿼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쿼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사실 인도가 살짝 지금 궤도를 이탈하면서 러시아와 친해지면서 미국이 쿼드라는 말이 안 한 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이 윤 정부는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미국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이 등 떠밀어 가지고 지금 으쌰으쌰하고 돌격했는데 뒤에 미국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유, 민주, 인권 내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그 선에 안 되는 국가들이 우리가 47위 했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자유민주주의 지수 17위에서 47위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사실 한 50개국이 우리나라 수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47위니까 비슷하네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그런 나라들하고는 외교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유엔에 가서도 얘기하죠. 하버드에 가서도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도 얘기한 건 뭐냐. 이걸 저거와 진영을 나눠가지고 그런 국가들하고 외교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또 묘하게 엎쳐요. 아까 공관장처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비판하면 저처럼 비판하면 그럼 당신은 자유인권민주주의가 틀렸다는 거냐.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냐고 공격하는데요. 완전히 두 가지 사안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 전에. 그거랑 그런 수준에 못 올라 있던 국가와
외교를 단절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섞어서 그런 국가하고 사실은 단절하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 회의는 좋은 뜻이었는데 그렇게 변질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제대로 그 확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줄여서 VDEM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3년 만에 17위에서 47위로 폭락했습니다. 꼭 주가 폭락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뭐 연초에 주식 폭락할 때 이런 식으로 빠졌어. 그랬는데 이 작년 이런 어떤 평가의 이면에는 이게 4,800명 패널 조사로 이루어지는 꽤 권위 있는 그 전문가 패널에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하락하는 추세의 이면에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그중에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란 인식이 이제 생긴 것이죠. 순위만 발표한 게 아니라 그게 한국을 꼭 짚어서 예, 그 보고서에 따로 쓰여 있더라고요. 따로 쓰여 있습니다. 예. 지적하고 있는 건 굉장히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베를린의 유력지죠. 독일의 유력지잖아요. 저는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고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민주주의란 나무에 놓여 있는 도끼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 이 나무 같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도끼로 쳐서 후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해외 유력 언론이 보기에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국제 정치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스핀 딕테이터십, 스핀 독재라는 말이 유명하는데 이게 굳이 뜻을 말씀드리자면은 저강도 독재, 선거 독재라는 말로도 친숙해졌는데 의외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가 아닌 선거로 집권한 그 권력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현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푸틴도 뭐 민주주의 후퇴가 거긴 심각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 예, 그런데 스웨덴의 그 아까 말씀드린 연구소에서는 인도는 아예 민주주의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신정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국이 이제 올해는 추락하는 국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합니까? 저기 뭐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들 민주주의라 잘 지키지. 와가지고 민주주의 후퇴하는 거 서로 경연대회 할 거야? 거기에다가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가 뭐 자꾸 중국 때문이라 그러는데 중국이 뭐 가짜뉴스로 뭐 SNS 개입하고 뭐 그러는데 중국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부의 극우 포퓰리즘이 그 주범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나무를 도끼로 아까부터 밑둥을 치는 현상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걸 경고하려고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다 그러면 저 뭐 하자는 회의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그러는데 이런 후퇴하는 국가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뭐 독재자의 아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저 걸핏하면 쿠데타에다가 거기에다가 무슨 그래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빼라 주기율표를 빼라 이런 나라가 인도인데 마하트마 간디와 네루가 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도 뭐 지금 이종섭 기사 이제 또 전 세계 뉴스 휩쓸어 가면 이제 50위권도 지키기 힘들어요 이러다가 이제. 아까 호주 외교가의 파다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민주주의 정상회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올해 3월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이제 정상화시키고 개선했던 이제 1년이 되는 회의이기도 한데 특히나 이제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교에서 푸트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양면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투레벨 게임이라고 투레벨 하죠. 게임이에요. 그건 말은 뭐냐면 국민들이 이걸 지지하는 외교의 힘하고 협상의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다 반대하는 거를 지금 밀고 나가서 뭐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은 좋다만 했지 실질적인 사과나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반컵도 안 채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뭐 신사참배를 한다든지 지금 사실
또 문제가 곧 터질 겁니다. 이 방송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지금 검정 교과서 중에요. 가장 극우적인 게 검정 교과서 통과했습니다. 이게 발표되면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우적인 교과서가 계속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도 법하고 이거를 지금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국이 지금 용산하고 외교부가 엄청 또 하나의 문제를 왜냐하면 곧 터질 부분이다. 이런 일이 터지면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터지면 왜 그런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지난 3월에 덜썩 그렇게 했냐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거는 일본의 변호사를 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럴 리가 없고 일본은 사과했고 오염수도 일본이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물까지 마셔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변호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이슈는 일본은 그래서 일본 심지어 극우들은 저 정도니까 윤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극우적인 공격을 하지 말자고 극우 신문이 상계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문제가 커지고 만약 검정 교과서 나오고 독도 문제 나오면요. 이 정부가 여전히 변호사를 할 거냐. 지금 그것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니 그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주1 한국 대사가 일본 정부에 불려가 가지고 항의 받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최근 일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컵 반은 우리가 채웠는데 일본이 물컵 반을 나머지 반을 채운 게 아니라 우리가 채워준 물을 홀라당 마셔버렸어 이 자식들이. 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는 물컵을 깨버리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국가의 외교 저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개선돼야 된다는 데는 사실은 찬성이에요. 우리가 과거같이 또 불매운동까지 하면서 가는 거는 사실은 저도 좀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 일본하고 어떤 면에서는 긴장을 감수할 때는 하더라도 같이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일 국민들끼리 이렇게 가까워지는 데는 오히려 우리도 상당히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희생시키는 쪽으로 이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선의를 베풀었더니 무시하는구나. 이런 감정적인 앙금을 더 크게 만드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 정상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한일 관계 정상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는 양국의 극우 연합체 출현이다. 국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가지고 극우 연합체인데 그것도 한국이 접고 들어가가지고 물컵 반 채울 때 기다려내 우리가 채워준 물 홀라당 마셔버리는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개혁에서는 분명히 필요한데 아까 김준영 원장님 말씀하신 그 양면 게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내 반대 여론을 협상력 더 올리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내 여론을 뭐라고 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지금 호주가 한호주 관계도 그렇고요, 한러 관계도 그렇고 지금 한일 관계도 사실 국민의 뜻을 이거 원래 외교도 국민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이 외교도 국내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압박하고 이런 무리수를 하니까 지금 사실 또 일본과 우리 국민 사이에 외통수에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일본은 막 그럴 것이고 한국은 또 국민들은 왜 그렇게 했냐는 사이에서 이게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국갤럽 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까 이제 성적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이제 부정평가, 긍정평가 이야기들을 한국갤럽은 꾸준하게 그 사유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또 외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통령 긍정과 부정평가 이유로 다 잡히고 있긴 해요. 물론 뭐 대통령 긍정평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긍정평가의 사유 두 번째로 이제 외교가 잡히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부정평가 사유의 4위로도 잡히고 있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될 텐데요. 왜 이렇게 좀 나뉘어가지고 평가가 된다고 보세요? 아니 얼마나 다른 게 없으면 외교가 잡히겠어요. 저는 그것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외교가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될 긍정평가는 외교가 1위예요. 일단 표가 나잖아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정상도 만나고 그런데 보통은 순방 외교를 많이 가면요. 한 3에서 5%가 증가합니다. 근데 하도 참사를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 건데 일단 대통령 스스로도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가장 자부심이랄까 인식이 되는 게 순방이거든요. 아, 해외에 나가서 해외 나가 예. 자기가 의전을 받고 그 국민을 전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그때가 자기 대통령 됐다는 걸 가장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보면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일종의 올림픽에 나간 우리 대표 선수처럼.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아요. 다시 컨벤션 말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예. 외교에 대해서는 긍정평가에 항상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근데 워낙 참사를 하니까 반대편에서도 또 부정평가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라고. 예.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갔을 때 의전을 과하게 요구해서 그 한국 대사가 네덜란드 정부에 초치됐다고 초치했죠. 그러죠.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한 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공개 오늘 많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까지라고 내가 얘기 안 하고 대륙이라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아 글쎄 뭐 출연료를 봐서. 자, 대표님 보고 계시죠? 예.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도 과도한 아니었어요. 의전 네. 요구를 네. 해서 상대국의 항의를 받았던 게 네. 네덜란드만이 아니다. 아니, 대사 초치가. 그 심각한 외교적 사안 아닌가요? 예, 한 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외교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신을 높이고 이걸 부산 엑스포로 밀고 가겠다는 한마디로 꿈이 아주 하늘 위에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다가 이제 부산 엑스포에서 완전히 개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번 더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또. 원래는 간다고 했는데 독일 취소가 됐죠. 국빈 네.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이제는 하나도 안 나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그 야당에 패배할 때 그때 유럽 출장 갔습니다. 유럽 출국했습니다. 오히려 선거 때라고 해도 도와준다는 의미로 갔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안 갈 리가 없는 사람이야. 기존의 관성대로 해서. 네네. 선거 때라고 뭐 이거 다 뭐 민생 토론회가 바쁘다? 뭐 어쩌다? 그런데 심각한 외교안보 위기 뭐 이런 경제 위기 이런 걸 민생 이야기했습니다. 토론회만 하면은 선거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민생 토론회가 베끼고 중간에 순방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또뭐 이벤트를 하나 넣고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공항 산업단지 철도 지하와 어디 가도 똑같은 메뉴로 21번을 우려 먹으니까 이게 뭐 곰탕도 2번, 3번 우려 먹을 때는 맛이 좀 남는데 21번을 우려 먹으니까 표가 안 돼. 그 저기 성남에서 그 성남공항 군사보호구역 다 풀어줬으면 안철수, 김은혜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거기가 그 개발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거 발표해가지고 역대급 군사보호구역 해제했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다 뒤집히고 있어요 지금. 다 뒤집히고 있어요. 효과가 약발이 안 맞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른들 약해 드릴 때 한약방에서 하면 그거 2번 정도 끓여 드시고 다음에 약재 바꿔서 이렇게 해야 좀 저기 뭐냐 그 약효가 유지돼. 21번을 우려 먹습니까? 같은 메뉴를 그래? 이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순방 한번 가면은 좋을 걸. 이럴 때 필요한데 왜 안 갈까? 왜 안 갑니까? 그 뭐 이상한 걸 시키고 계세요. 그래? 그거 순방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지. 안 가는 게 맞지. 아니 뭐 위신이 쓴다면 거기 가면은 작년에 거의 한 달에 그러니까 13번을 갔으니까요.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달 번에 한 번에 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외교에는 귀신, 국내 정치엔 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왜 물태우란 말 나오고 뭐 난리인데 이게 지금 저기 뭐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예, 제가 바로 보기에는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관, 국내 정치관 둘 다. 네, 뒤에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과도한 의전 요구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외교 전문가로서 이 과도한 의전을 어떤 식으로 요구해야지 상대국의 항의까지 받나요? 왜 조치를 박근혜 받고? 대통령 때 가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경기 그러니까 들고 가고.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저 네덜란드 거는 이제 경호 인원이 왜냐하면 공장 그 ASML이 굉장히 보안 시설이어서 반도체 공장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해준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보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조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다른 숨겨진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요구하면 근데 국빈 방문을 해놓고 조치한다는 게 그 국가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최고의 등급으로 받는데 조치를 해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약간 정도의 관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욕을 해가지고 화가 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또 일이 있었다니까. 있었나요? 네. 네. 나도 모르는데. 아니 그건 내가 나중에 밝힐게요. 아니 언제 하실 건가요? 알려주십시오. 아니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고발을 2건이나 당해가지고 최상병? 최상병 건으로 제가 그 대통령 개입했다는 걸 최초로 폭로한 사람인데 그때 3번째 고발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순댓국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그 뭔가 좀 전투력을 보여줬나 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 예. 이제 앞서 2개 고발건이 아까 말씀하신 청공건. 그건 청공권은 한 건이고 딴 건 또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기소를 못 하고 있어요. 2년, 3년째예요 지금. 기소를 못 하니까 딴 걸 또 권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계속 떠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제가 이 청공을 한국의 라스푸틴으로 전 세계 스타로 만들어준 게 저거든. 제 기사가 외신에 알자지라 나가, 나갔죠. 르몽드 나가, 워싱턴 어디 나가. 그리고 몰랐는데 중화권은 제일 많이 조회한 기사였대요. 웨이보에서 다 합쳐보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렸다는데. 댓글이 이렇게요? 다 합쳐서. 이렇게. 예. 참 사이즈가 달라. 예.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이 정부에 그분들을 위해 얼마나 전 세계에 이 홍보를 해줬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휴전 상태예요. 지금. 예, 우선은 다음 고발 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는 나중에 좀 다시 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고발 시리즈는 제가 차츰 이제 기다리고 뭐.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교적 처치까지 당한 사항이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전임 정부, 전임 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로잡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차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데 김준영 원장님 오셨으니까 조국 혁신당 질문 한두 개만 드려도 괜찮을지. 네,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월요일 날도 조국 대표 왔다 가시고 또 이렇게 여론 지표상 이게 숫자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민주당으로서는 견제 아닌 견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몰빵론 이야기하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비패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비패론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음식은 잘 나와 있고 그 음식은 다 건강한 음식인데 누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샐러드를 좋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생선을 좋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 뷔페를 많이 차려놔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몰빵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간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당연히 몰빵을 하고 우리는 와가지고 지민 비조를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도 지민 비조 해줘. 그러니까 몰빵은 반대하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이게 통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보면 이전까지 30%대 국민의당의 비례와 국민의힘의 비례와 민주당의 비례가 30%에서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민주 비례는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그걸 합치면 50% 됩니다. 지금 반윤연대에서 비례해서 나오는 게 50% 넘기 때문에 그 말은 그 20%가 어디서 왔냐. 왜냐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뺏어왔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여전히 30% 되니까요. 그럼 중도를 끌어낸다. 그 독일 그 유력지에서 얘기한 거 트럼프와 비교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35%를 가지고 이기는 방법은 중도가 선거에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길 수 있거든요. 저는 똑같은 전략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중도에게 냉소주의를 그래서 야당 대표를 계속 공격해가지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가 생겼다 하고 찍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저는 뭐 통계상으로는 비례에서는 조금 이를지라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저기를 찍겠습니까? 진보를 찍겠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민주당을 저는 지역구를 찍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이미 국민들이 억지로 이 두 당이 연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라프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으면 고급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 안 맞는 화음이 우당탕탕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치 하나의 곡에 2개의 곡을 동시에 연주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훗날 예술가들은 이게 걸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면에서 부패론도 있지만은 그 라흐마니노프를 아십니까? 그 피아노 곡을 라흐마니노프. 이해하는 예, 라흐마니노프. 한국에서 그렇게 예. 제가 발음이 좀 후져요. 그런데 문제는 세계 음악을 동시에 연주하는 무질서의 미학.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재즈 같은 음악을 듣는 듯한 이런 게 있으면 녹색정의당에 들어갔을 때다. 예.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쪽에는 이걸 만드셨구나. 민주당이 이제 소고기요. 맛있게 먹어.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돼지고기요. 문제는 느끼하잖아. 김치하고 청양고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청양고추를 보면 녹색정의당이 생각 안 나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은 너무 매워가지고 먹기가 힘든데 그 고기 먹을 때 마늘 청양고추를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가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는 조금만 먹어도 돼. 그거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요. 현상 유지만 해달라. 이 얘기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완성도 높은 부패지. 조국혁신당 갖고는 좀 모자라요. 녹색정의당에 타임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이 빌드업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따로 시간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그럼 출마의 변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오늘 모신 손님이니까 예. 원장님 저는 이야기로 뭐 해볼까요? 불과 2주도 하고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치 현장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이 뭐 모든 게 부족하고 신인인데요. 어쩌면 검찰 독재 종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당으로서 다른 부분에 저는 필요 인재로 영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외에도 IT라든지 그다음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례정당이 뭡니까? 직능 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전문가로서 저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과거에 강연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남은 인생을 불살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여 드리면은 김준영 후보께서는 국회에 들어가서 한국의 헨리 키신저가 되시라. 이 균형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그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질서 이걸 길게 내다본 헨리 키신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네, 작년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의 빛나는 지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외교가 이제는 좀 주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김준영 교수께서는 잘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 실력과 인품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뭐 요거는 옛날에 얻어먹은 술이 좀 있어서 그 얘기 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직 뽕을 덜 맞으셨다.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권의 방언이 나와야 터져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일 때 더 어떤 그 결기 있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 지지율도 어느 순간 꺼질지 모른다. 그런 만큼 항상 위기 의식과 이런 걸 가지고 결기 있게 총선에 대하시면 아마도 더 많은 중도층이 오지 않을까. 그런 덕분에 녹색정의당도 좀 살자. 요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도 좀 분발하겠다는. 저는 선거를 2번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1분이면 뽕을 맞는 거. 그런데 이분은 이제 지성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악셀을 더 밟아드리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보조석에 제대로 앉으셨네요. 계속 코치 받겠습니다. 뽕은 안 맞을 거고요. 코치를 받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기회 다음 주 저희가 다른 시간에 또 제3당의 다른 또 후보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지의 뉴스인 3월 2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끝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야기실 텐데요. 3월 30일 오후 2시 첫 저희가 유튜브 공개 방송합니다. 격전지 판세 분석, 각 당 의석수 예측, 본격적인 정치 앞담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자막에 자세하게 내용 보이실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후 5시에는 김만권 박사와 함께하는 정치하는 인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